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여러분들 주식 투자의 리드오프 굿모닝 식스입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이슈들 체크해보면서 힘차게 하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가 오늘은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최고치 행진을 벌이던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도 오늘 멈추는 모습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3대 지수가 모두 0.7% 넘게 하락세를 나타냈고 나스닥 지수가 1% 가까이 하락하면서 특히 조금 더 좋지 않았습니다. 자, 기술주들이 오늘 일제히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들이 오늘 뉴욕 시장에 좀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부진한 소비 지표가 발표가 됐고 여기에다가 전반적으로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실적 발표한 종목들도 꽤 있었는데 월마트나 홈디포 같은 유통업종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게 나오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부담을 받고 이런 약세의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별로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11개 업종 가운데 1개 업종만 상승을 했고 10개 업종이 떨어졌습니다. 자, 헬스케어 업종만 오늘 좀 상승하는 거래의 모습이었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백신 관련된 모더나, 화이자 이런 종목들만 상승세가 가파르게 나오면서 헬스케어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경기 소비재, 소재, 산업, 에너지 섹터가 하락세를 보였고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역시 1%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종목별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기술주들이 일제히 좀 약세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하락했고요. 칩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엔비디아, AMD, 인텔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0.2%가량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 역시 1% 넘게, 페이스북은 2%나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아마존도 무너졌고 테슬라가 3% 넘게 많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바이오 종목 중에서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더나, 백신 관련 종목들 모더나가 7%나 넘게 급등세를 보여줬고 화이자도 역시 상승세, 리제네론도 역시 3%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바이오 섹터만 그나마 유일하게 상승세의 파란불을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슈들도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시장에 조금 충격을 주는 경제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자,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예상을 깨고 급감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1% 줄어드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전망했던 것은 0.3% 감소였는데 이것보다 감소폭이 훨씬 더 크게 나온 것이었죠. 자, 일단 자동차 쪽에서의 판매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차와 부품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3.9%나 감소했고요. 의류 매장의 경우에도 2.6%, 6월에는 3.7%로 급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7월에 급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식음료 가게에서도 역시 0.7% 판매가 줄었고 스포츠용품, 악기, 서점에서도 1.9% 감소, 전자제품 매장에서도 역시 0.3% 정도 감소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델타 변이의 확산 속도에 따라서 미국의 소비가 조금 줄어들고 있네라는 심리가 반영이 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미국에서 정부에서 제공했던 재난지원금도 이제 바닥이 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시장의 평가들이 나오면서 이 소매 판매가 오늘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주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는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인데요. 역시 이 델타 변이와 연관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큰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일단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워싱턴 DC 교사들과 가진 화상 타운홀 미팅에 참여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팬데믹이라는 특별한 시기는 특별한 세대를 만들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이나 앞으로 미래 세대와 관련된 언급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중에서도 팬데믹과 관련된 조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팬데믹 이전의 경제는 일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아울러서 델타 변이가 현재 경제에 갖는 영향도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델타 변이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파월 의장은 이런 델타 변이가 현재 경제에 갖는 의미도 명확하지 않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시장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델타 변이가 평균적인 미국인들 신뢰에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시장 변동성을 유발하는 만성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월 의장은 과연 앞으로 이 델타 변이와 관련된 어떤 포지션, 어떤 입장을 나타낼지도 시장에서는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자, 이 뒤에 이어서 역시 델타 변이에 관련돼서 미국에서도 이제 추가적인 부스터샷을 공식적으로 접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최근에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8개월이 경과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하는 것을 검토하는 방안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외신들의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추가 접종 필요성을 공식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이제는 최근의 입장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외신들의 평가였습니다. 일단은 이 부스터샷의 대상은 2회 접종 방식을 마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자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측은 최근에 임상을 통해서 추가 접종이 델타 등 각종 변이에 대해서도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미국의 FDA가 화이자나 모더나의 추가 접종 백신을 아마 승인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얀센 백신 1회 접종 방식인 얀센 백신의 추가 접종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얀센,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임상 자료를 준비 중인 단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다가 조금 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1월 중순까지는 미국 내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여행하는 것을 계속 연장하겠다. 조금 더 연장하면서 내년 1월까지는 계속 마스크를 쓰고 이동해야 할 것이다라는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델타 변이의 이 확산 속도, 확산의 양상은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것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야기는 아프가니스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페이스북과 틱톡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을 홍보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탈레반을 테러 조직으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페이스북과 틱톡은 언급을 했고요. 관련된 콘텐츠에 대해서 금지 조치를 해제할 계획이 아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튜브도 역시 탈레반이 소유했거나 운영한다고 여겨지는 계정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일각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탈레반과 결국에는 대화를 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SNS 그리고 유튜브 쪽에서는 여전히 이 탈레반을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양상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뉴욕 증시에서 어떤 종목들이 또 특별하게 움직였는지 실적 발표한 종목들도 함께 최훈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1% 가까운 낙폭을 보였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이슈에 따라 움직였는지 오늘도 5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홈디포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주택용품 유통업체인데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동일 점포 매출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는 양상이었는데요. 동일 점포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의 경우에는 25% 급증했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3.4%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와 함께 4% 넘게 하락하면서 $320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인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업체이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EPS 같은 경우에는 1.78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CEO는 이번 월마트 실적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굉장히 강한 분기였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해 연말까지 전자상거래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간밤 시장에서는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150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입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를 한 기업입니다. 일단 매출 자체가 부진했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등교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2분기 예약 매출의 증가가 35%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이 예약 매출이라는 것은요, 사용자가 게임을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1분기 예약 매출은 161% 급증한 바 있는데 이번 예약 매출은 35%에 그치면서 약 5일간 이 주가는 8% 넘게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센트 뮤직인데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전체 매출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가입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텐센트 뮤직은 현재 중국 당국으로부터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간밤 시장에서는 두 자릿수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2% 넘게 빠지면서 7.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시드 모터스인데요. 이번 7월에 스펙을 통해서 상장이 된 기업입니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상용하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영업이익은 잡히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현금 흐름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금을 약 2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제품을 구축하고 상업화하는 데 사용할 현금이라고 합니다. 이 간밤 시장에서는 1% 넘게 빠지면서 2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기업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미중 경기 회복 지표 부진과 함께 아프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지며 안전자산 선호와 연관된 달러 인덱스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26%로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및 대형 기술주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경기 민감 상품인 유가 그리고 구리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코스피의 방향성과 상관관계가 높은 호주 달러는 약세 흐름이 이어지며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타운홀 미팅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테이퍼링과 연관된 통화 정책의 방향성은 18일 FOMC 회의록과 26일, 28일 예정된 잭슨홀 심포지엄의 확인이 지금 필요해 보이고요. 아직 S&P 500 기준의 빅스는 미국 7월 소매 판매 부진 등으로 미 경기 회복 우려를 야기시키며 전일 대비 10% 정도 급등하며 18포인트를 기록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위험자산 선호 구간인 20선을 하회하고 있고요. 종합적인 투자 심리인 글로벌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는 위험자산 선호 구간에 진입에는 실패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투자 심리가 재차 약화되며 위험자산 중립 구간에 머무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한국 증시는 외국인의 반도체 매도세가 다소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및 11월 테이퍼링 이슈가 맞물리며 다른 업종으로 매도세가 확산되는 모습을 전일 보여주었는데요.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금지법에 따른 중국 대형 플랫폼 기술주 폭락도 투자 심리를 좀 약화시켰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 급등이 외국인 수급에 큰 부담을 주고 있고요. 코스피 화가 방향을 가중시키는 모습이었는데 금일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한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외국인 수급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델타 변이로 경기 회복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고요. MSCI 신흥국 선물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하며 패시브 자금 유입이 지금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코로나 관련 대형 제약주는 상승을 보였지만 중국 관련 철강 화학 섹터는 약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글로벌 증시 대비 한국 증시 기초 체력을 고려했을 때 외국인 매도로 촉발된 언더슈팅이 다소 과도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증시는 반도체에 편중된 지수 우승으로 금일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에 따른 영향과 상승 여력, 모멘텀도 지금 부재한 상황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종목, 섹터 자체의 문제보다는 투자 심리 훼손이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증가에 따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소식 약화와 원달러 환율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영향까지 짚고 왔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우리 시장, 중국 시장도 좀 무너지는 양상이었고 우리 시장도 장 막판에 크게 좀 무너지는 양상. 그런데 오늘 새벽에 또 미국 시장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게 겹겹이 조금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오늘 소매 판매 실적 미국에서 발표가 됐는데 네. 이거 델타 변이가 소비에 영향 주는 겁니까? 일단 이제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네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다 요새는 델타 변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델타 변이 하면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정확히 지금 분석이 안 되는 거 할 때는 항상 델타 변이가 오니까 핑계를 대는 거군요. 이제 다른 채널 보시다가 델타 변이가 확산돼서 이렇게 장이 나쁩니다. 그럼 채널 돌리십시오. 예, 네. 그 델타 변이는 우리 이제 얘기할 때 답을 잘 모르겠으니 그렇게 한다는 걸 보고 저는 요번에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신차하고 트럭 판매가 굉장히 중고차 이런 것들이 비쌌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차 판매라든가 트럭 판매 3.9% 좀 감소한 부분들이 좀 네네.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 자동차를 제외하고서는 얼만큼 됐냐? 0.4%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6월 달에 1.3%까지 올라갔던 숫자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건축자재라든가 의류, 식품, 취미용품 대해서 줄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쓸 만큼 썼잖아요, 우리가. 네. 사실 아까 설명하신 데 1월 달, 3월 달에 5.3%, 9.8% 했는데 우리 취미 생활하는 거 매달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지원금이 나왔으니까 한 번 사고 좀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미국의 소매 판매를 보시면요. 한 달 올라가고 한 달 내려가고 한 달 올라가고 한 달 내려가고 그렇다면은 지금 현금 지원책이라든가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추가 재원이 생김으로 해서 그것에 따른 일시적인 지금 수요가 생긴 거가 분명한 원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미국의 이 실물 경제 70%가 내수인데 지금 상품 지출에서 서비스 지출로 조금 옮겨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살 만큼 산 거예요. 그 사이에 장 못 가던 거 가서 온라인으로도 사던 거 이제 장에 가서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다 사고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한 분기 한 번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 써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가서 이제 음식 먹고 영화 보고 좋은 활동하고. 공연 보고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조금 더 활발하게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개방이 돼야 되는데 전환되는 이제 속도가 조금 늦어진 것뿐이지 지금 계속되는 부분들은 가리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7월 달에 같이 발표한 산업 생산은요 0.9% 증가했어요. 그렇죠. 네네. 예상치는 0.5%였습니다. 그렇다면 제조업도 잘 돌아가고 등등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의 경기 회복들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중국도 3분기를 지금 5.8% 예상됐던 걸 2.3%까지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미국도 너무 빠른 회복에 대한 이제 피로감이 쌓이면서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사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플러스는 이제 고물가가 일시적이라는 그런 연준의 의견이 굉장히 맞네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지수는 10년 내 최대치를 지금 갖고 가기 때문에 어떤 자극을 주느냐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얘기로 나온 것은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테이퍼링을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네네. 거기에는 일단 제동을 거는 숫자가 되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이렇습니다. 요번에 지표가 강하게 나왔으면 좋게 나왔으면요. 네. 지난주에 살아난 게 어떤 종목이었냐면 리플레이션 종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죠. 에너지, 산업, 자재, 금융들 해서 글로 갈 것이 지금 다른 데로 옮겨 타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최고치는 경신하지만 네.
조금 찔끔찔끔 지금 1% 미만으로 상승하면서 경신을 해왔다가 오늘은 조금 이제 뭐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만은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러한 전통 경기 민간지 에너지 산업 이런 데는요 덩치가 커요. 그렇죠. 거기 3% 오르는 거랑 어디 나스닥의 뭐 기술주 스타트업 이런 데서 3% 오르는 거는 완전히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 약간의 둔화, 피로감에는 둔화인데 이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거죠. 자, 미국은 지금 뭐 이제 긴축 재정을 하려고 지금 뭐 준비를 대단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이퍼링. 근데 중국을 보세요. 중국은 확장적 재정 정책 쓴다고 지금 네. 완전히 지금 반대의 길을 지금 열어놓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우리 지금 뭐 한국만 죽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원화가 지금 굉장히 약세가 되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수급들이 안 들어오는 부분까지 지금 겹쳐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원화가 약세가 되고 그러면 반도체 주가에는 굉장히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수출에는 또 그럼 실적이 호재인데.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수출도 좋아지고 등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혼조된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이제 뭐 현지 시간으로 이제 18일이죠. 현지 시간 18일에 FOMC 의사록이 나오는데 거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FOMC 회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스케줄링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기다리셔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경제 지표가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소매 판매가 조금 안 좋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별로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채널 돌리셔야 돼요. 네, 얘기를 해주셨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결국에는 뭐 FOMC 8월 FOMC 회의와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까지 그때까지는 어쨌든 이런 혼조 양상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셀럽들의 말말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전 세계 뉴욕 시장과 경제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셀럽들의 말. 첫 번째 셀럽은 누군지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자, 미국의 주식 전문가들이 주식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두 번째 줄 보시면 They are taking more chances than normal. 평소보다 주식시장에 기회가 더 많다고 답한 투자자들은 3%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달보다 10%포인트나 낮아진 수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피크 리스크, 즉 고점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자, 이뿐 아니라 펀드 매니저들의 주식 비중 확대 의견도 4%나 줄어들면서 5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두려움이 퍼지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스튜디오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시죠. 네, 자, 첫 번째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 투자자들, 뭐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사실 4월달, 5월달에 포지셔닝을 잘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이걸 낙관론으로 보지 않고 비관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포지션을 그렇게 잡아놓으니까 지금까지 그냥 끌려서 지금 오는 겁니다. 근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장은 뭐냐면 지금 좋은 인플레이션이 나쁜 인플레이션으로 바뀌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인플레라는 거는 이렇게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게 좋은 인플레이션인데 이제 나쁜 데로 갔다 그래서 연말 지금 목표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일 작게 봅니다. 3,800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이 안 올라가는데 어저께 야덴이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분은 5,000까지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네. 슈퍼 긍정. 예, 특별히 싼 주식은 없고 모든 걸 다 사라. 조금씩 다 오른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간단히 평균치를 해보니까 앞으로 12% 정도의 상승 여력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데도 4,225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골드만삭스는 4,700. JP 모건 4,600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견해입니다. 이 차이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느 방향을 틀 것인가. 그러나 이제 뭐 답들이 나와 있는 거는 이렇죠.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답니다. 그거는 뭐 지금 팩트화되는 그런 뭐 흐름이 있는데 일단 어떻든 풍부한 유동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성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생산성이 좋아졌다는 네. 것은 사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실 인적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급작스럽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둔화 모습을 보이는 것. 이런 3대 요소만 갖고도 장은 충분히 지금 올라갈 모멘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조심하라는 사람 말도 우리가 참고로 듣지만 일단은 우상향하는 모멘텀은 계속 네. 살아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보고 얼마 정도 갈 것 같냐 그러면은 네네. 저는 한 4,300. 4,300. 예. 그 정도가 알겠습니다. 내년 말에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좋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약간 좋지 않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서 이제 약간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다음 셀럽은 누구죠? 네, 다음 셀럽은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인데요. 이 빅쇼트,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그녀가 운영하는 아크 ETF에 반대 베팅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캐시 우드가 조금 기분이 상한 것 같은데요. 아침부터 트위터를 올렸더라고요. 자, 그녀의 트위터 안에서 있었던 내용. The fundamentals in the innovation space, 혁신 공간, 즉 기술 혁신에 관한 펀더멘털을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면서 이 마이클 버리가 보는 눈이 없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두 셀럽의 신경전 흥미진진한데요. 스튜디오에서 남은 이야기 마저 들어보시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 마이클 버리와 이 캐시 우드가 기싸움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하락에 배팅을 해버렸는데 캐시 우드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보다는 굉장히 점잖게 하네요. 그러네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 이제 뭐 제 영업 비밀이긴 합니다만 예. 마이클 버리가 그러면 어떠한 지금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나를 저는 먼저 봐요. 이렇게 말싸움을 하면 그러면 자 캐시우드의 일단 포트폴리오를 보면 네. ETF 안에 테슬라가 한 10% 정도 돼 있거든요. 근데 마이클 버리는 최근에 테슬라 풋옵션을 80만 개에서 107만 개로 지금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싸잡아서 지금 캐시우드의 ETF를 공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뭐 떨어진다는 분명히 그거를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이언 어셋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풋옵션 지금 한 3,600억 원, 360억 정도 지금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게 얘기한 게 혁신 산업에 대한 무슨 이해가 부족하느니 뭐 하지만 다 한 단계만 한꺼풀만 꺾으면요. 자기가 배팅한 거가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기대치들이 그것에 대한 지금 뭐 어떤 이론들이라든가 배경들 이것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말 그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마이클 버리의 포트폴리오에는 테슬라의 풋옵션이 지금 20% 이상 지금 증가된 상태고 캐시우드는 자기 ETF에 테슬라가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자, 테슬라에 대한 하락 배팅을 하고 있는데 요것의 연장선상으로 이 캐시우드가 가지고 있는 ETF에도 뭐 테슬라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 더블로 하락을 해야 자기가 돈을 많이 벌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마이클 버리의 지금 투자 전략과 기싸움까지 함께 봤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워런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제약주는 팔았는데 크로거는 담았다고 합니다. 함께 SEC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된 보고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버크셔 해서웨이가 purchased, 구매를 했습니다. 2분기에 크로거의 주식 11 million, 즉 1,100만 주 정도를 매입했습니다. 라고 보도가 됐는데요. 이 통상 크로거 같은 슈퍼마켓 주식은 가파른 성장을 기대하고 매입하진 않는데 그렇다면 워런 버핏은 뭐 때문에 이렇게 크로거를 사랑하는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로 다시 한번 넘겨드리면서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의미 있는 셀럽들의 말말말과 함께 찾아올게요.
네, 강미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크로거를 최근에 좀 사고 있네요, 워렌 버핏이. 크로거를 먼저 소개해주면 이제 마켓 체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4,000개 정도 매장을 갖고 있고요. 네. 월마트 이외 업계에서 2위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퍼가 어떻게 나왔냐면 월마트가 지금 23배가 나와요. 그런데 크로거는 14배입니다. 이거 들어가야죠,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뭐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그것보다 은행주들을 다 팔았어요. 은행주들 지금 저 다 팔아갖고 JP 모건 3,550만 매도했고요. 월스파고는 전체 다 했고요. 골드만삭스도 지금 팔고 지금 캐나다에 있던 캐나다 금 생산하는 베리골드라는 데도 팔아버리고 베리골드. 그걸로 크로거를 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또 악시덴탈, 그다음에 금융주 이런 것들은 지금 금융기업 투자를 굉장히 줄이고 있고 지금 뭐 워렌 버핏이 뭐 말하는 소위 말하는 저평가된 이런 상점들 그러나 마켓 쉐어가 높은 그런 이 종목에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 요거는 뭐 답이 그대로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22일 날 연례 보고서를 지금 제공하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줄줄이 왜 여기를 사고 왜 저기를 사고가 이제 이유들 주주에게 이제 연례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때 나온 걸 보고 조금 더 자세한 말씀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크로거의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일단은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 연례 보고서 22일에 나오면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셀러본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최영호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고문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보험주들이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자, 어제 좋은 흐름 보였던 DB손해보험이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고 이 DB손해보험의 대안주 2개까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DB손해보험입니다. DB손해보험 어제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자, 실손보험료 인상 그리고 사고율 하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실적 효과의 힘을 받아서 주가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분은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배당, 고배당까지 기대할 수 있는 DB손해보험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과연 DB손해보험 오늘도 상승할까요? 자세하게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DB손해보험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보험주들이 일제히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DB손해보험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자, 손해보험, 그러니까 보험 전체적으로 보험 관련주들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두 분 중에 어떤 중, 우리 정태근 팀장님 먼저. 또 저한테 토스를 하시네요. 보험주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보험주는 어제만 상승한 게 아니고요. 올해 들어와서 그쵸,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일단은 보험주의 가장 큰 매력은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나쁘지 않다. 이게 가장 큰 매력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 1차적으로 보험주 얘기할 때 항상 그 손해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시중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이거 이전에 뭐 고배당 부분도 보게 되면은 뭐 지금 뭐 8월 달이기 좀 이르긴 하지만 뭐 배당주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좀 미리 들어간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인데 네. 그 배당 측면에서 보게 되면 4.9%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배당 성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가 대비 배당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요 기준을 봤을 때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4.9% 정도가 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은행 쪽 가더라도 예금 뭐 수협이라든지 이런 제2금융권을 제외하고 시중은행을 가게 되면 1.5% 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4.9%면은 상당히 고금리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작년 7.9% 배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지금 상황이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조만간 배당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들고 4.9%, 7.9% 시가 배당을 했었던 작년 이력을 보게 된다라면 이 고배당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보험료가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자동차 손해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보험도 인상이 됐고요. 또 뭐 4세대 실손보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연초에 또 장기보험 같은 경우도 인보험 같은 경우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른 보험 그 인상된 보험료를 조금은 어쨌든 캐시백을 받는다는 개념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 보험주에 배당을 받게 된다면은 내가 오른 보험료를 또 돌려받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래서 다시 얘기를 원점을 돌려가 보자면은 전반적으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보험주를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상향시키는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정태현 팀장님은 어쨌든 이 배당에 조금 주안을 두셔서 네네. 집중을 해주셔서 얘기해 주셨는데 배당률이 꽤 괜찮습니다. 자, 이런 상황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DB손해보험을 포함해서 보험주들이 올해 초에 뭐 한 2, 3월 이때부터 스타트를 끊으면서 계속 네네.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자, DB손해보험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실적도 개선되고 뭐 금리 인상 이런 기대감도 있고 DB손해보험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김민수 대표님은? 네, 얘기 다 하셨네요. 네. 더 자세하게. 네, 보험 쪽은 팀장님이 또 관련 업무 하시다 보니까 네, 잘 아실 것 같아서 토스를 드렸는데 그냥 그렇네요. 배당 얘기만 하셨어요. 별 자세한 얘기를 안 하시네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배당률 얘기하셨는데 작년 기준으로 배당률이고 지금 현재 시가 배당률은 3.7%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올라온 주가가 있다 보니까 이를 계산하게 되면 살짝 떨어지진 하지만 실적이 좋다 보니까 배당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그렇네요. 게다가 또 시장이 지금처럼 특히 앞서 이제 보험주의 대표적인 주자 메리츠 화재나 메리츠 금융지주 쪽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이거 뭐 시장이 안 좋은 게 맞아라고 할 정도로 꾸준하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시장의 어느 정도 대안 섹터가 되는 관점 쪽에서 또 이제 테이퍼링과 관련된 쪽이 미국 쪽에서 이제 공식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금융주 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면서 물론 이제 은행주나 또 하나 보험주가 이제 대안으로 되는 그런 변화를 또 기대를 할 수 있겠다는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2분기 실적을 보다 보니까 매출이 한 7% 늘었고 영업이익이 한 3,200억, 한 10% 이상 작년 동기 대비 늘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다 그렇죠. 보니까 어떤 뭐 손해보험사 입장 쪽으로는 자동차를 이동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사고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오히려 낸 보험료만큼 돌려줄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조고요. 게다가 또 코로나19 전만 하더라도 사고율이 오히려 좀 꾸준히 올라가다 보니까 보험료를 올렸습니다. 근데 그 보험료를 올린 만큼 또 돌려줄 보험료가 적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실적들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해 순이익이 지금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 한 20% 이상 증가해서 6,800억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시총이 4조 3천억입니다. 그럼 계산하게 되면 올해 나올 수 있는 선행 PR이 5배 정도밖에 안 되는 저평가죠. 게다가 또 자산 대비한 PBR은 0.6배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은행주와 또 거의 비슷하게 실적 자산 대비 모두 저평가고 배당률이 뛰어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서서히 부각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중기적으로는 더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DB 손해보험에 대해서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뭐 전체적인 그 전에 올려놨던 보험료도 계속 쌓이고 있고, 여기다가 배당까지. 거기다가 가장 큰 수혜가 있었는데 그 민식이법 아시죠? 민식이법 그 부분 때문에 DB 손해보험에서 운전자 보험을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 그게 2020년 초반인데. DB 손해보험의 차트를 보시면 그때부터 물론 그때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주가 한번 크게 출렁했다가 바닥을 다진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뭐 코로나 이후에 추가적인 하락이 좀 제한이 되게 되면서 그 대바닥이 될까요? 장기적인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큰 계기가 운전자 보험을 상당히 많이 홍보를 했었고 그게 상당히 많이 팔렸다라는 거. 그게 아마 DB 손해보험의 어떤 또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 그리고 그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사고 나신 분도 잘 아시겠지만 DB 손해보험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상대편을 만나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민식법에 대한 수혜를 가장 크게 본 보험사가 또 DB 손해보험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도 그랬고 특별하게 또 민식이법의 수혜를 많이 받은 종목 회사가 보험사 중에는 DB였다라는 해석까지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할 수 있다라고 두 분이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자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DB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주들도 좀 괜찮을지 이 보험주들 대안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손해보험의 오늘 대안주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 관련 종목들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DB 손해보험의 대안주로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한 분은 코리안리를 가지고 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현대해상 가지고 오셨습니다. 과연 코리안리와 현대해상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도 한번 비교 분석해보죠. 자, 두 분이 또 보험주를 하나씩 사이좋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의 코리안리부터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코리안 리인데요. 끝에 리가 다시 리바이벌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한국재보험이라고 하는 회사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제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보험사가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어떤 보험금의 지급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을 때 한 번 더 뒤에 보험사가 보험을 드는 구조죠. 그렇죠. 예, 그런 쪽에서 우리나라 유일의 재보험 회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한때 2분기 때쯤에 쿠팡이 화제가 나다 보니까 보험사가 지급할 금액이 커서 오히려 또 재보험사 같은 코리안리가 더 타격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던 대표적인 흐름들인데 코리안리도 또 중요한 역할이 받은 보험료를 또 해외 보험에 재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다단계인가요 이거? 재보험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험은 계속 리스크 관리는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이제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을 하고 있고 또 해외 보험사와 연결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쪽에서 한때는 또 실적 관련된 부분들 계속 고민을 했었지만 특히 2분기 영업이익이 발표됐는데 작년 동기 대비 한 5%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수준이 880억 정도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 코리안리가 보여줬던 분기 영업이익이 한 200억대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간 수치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분기 실적이 회복세가 들어가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은 실적이 위축됐지만 올해는 아마 최근에 좀 가장 좋았다고 하는 2019년도 수준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영업이익 2,900억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작년보다 한 50% 이상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왜 주가는 안 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와의 괴리감이 실적과 크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한 어떤 선행 PR을 보게 되면 PR이 6배 이하 정도고
PBR은 0.4배도 안 됩니다. 그렇게 저평가가 심화돼 있고요. 배당은 시가 배당률로 따지게 되면 4.8%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일반적인 보험사보다 더 많이 저평가돼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배당을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적합한 보험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김민수 대표님은 그럼 DB 손해보험보다 더 저평가되어 있고 더 배당을 많이 주는 이런 종목으로 재보험사 코리안리를 가져오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정태현 팀장님은 네. 자동차 보험에 좀 집중하자는 겁니까? 현대해상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DB 손해보험이 다 같고요. 그런가요? 그리고 일단 뭐 시중금리 상승 이 부분 그러니까 솔직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에 포커스를 맞출까 아니면 앞으로 주가 상승 포커스를 맞출까에 따라서 이게 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고배당을 보게 되면은 코리안리 같은 경우도 작년 5.2% 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동양생명이 한 8% 정도 예상되면서 배당 쪽은 동양생명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8%가 참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수치인데 또 주가 상승을 보게 되면 또 8%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단 현대상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 좀 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그 테이퍼링 얘기를 하게 되면 시중금리 상승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 시중금리 상승이 그 상승을 하게 되면 또 채권금리 상승 쪽으로 당연히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현대상 같은 경우에 그 자산 운영, 그러니까 운영 평가 수익 이 부분이 대부분 채권에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생보사 쪽 같은 경우는 하나생명 그리고 손보사 쪽 같은 경우는 현대상의 가장 큰 수혜를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대상을 좀 선택을 했고요. 아무래도 오늘 포커스는 생보사보다는 손보사다 보니까 일단은 손보사 쪽에서는 현대상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쨌든 현대상도 전반적으로 좀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완만하게 우상향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좀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파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안정적인 수익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또 현대 DB 손해보험처럼 현대상도 상당히 안정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상을 한번 픽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해상 역시 뭐 배당도 어느 정도 주고 있고 주가 상승의 탄력도 함께 맛볼 수 있는 종목으로 현대해상을 정태근 팀장님이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 전략을 체크해봐야 되겠죠. 코리안리부터 한번 볼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일단 코리안리 관련된 쪽에서 동향을 보게 되면은 주가가 좀 많이 부진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재미가 있을까요, 이제?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때 찬바람 불기 전에 네. 배당 관련된 종목 사게 되면은 미리. 오히려 또 변화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9,200원대 뭐 가격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9,000원대 초반 정도로 해서 조금씩 모아가서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앞으로의 변화를 대처할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주가 수준은 그래도 한 번 부각받다가 지금 거의 정체를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다시 확대가 되는 11,000원대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8,500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매수가는 9,250원 정도, 목표가 11,000원 정도 잡아주셨고요. 자, 현대해상도 볼게요. 네, 현대상 가격 전략은 가능하다라면은 27,0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목표 같은 경우는 31,0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일단 26,500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거 가격을 좀 잘못 드렸는데 26,500원으로 좀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절 라인은 26,500원으로 네.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자,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오늘 보험 관련 종목들 DB 손해보험 잘 갈 수 있을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현대해상과 코리안리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굿모닝 식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6시에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흔들렸는데 새벽에 또 뉴욕 시장도 함께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데일리 TV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내일 아침 6시에 뵙겠습니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